대통령실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무게를 가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늘까지 지난 187일 4,488시간 동안 국민의 일상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전력 투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를 믿고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정부와 함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준 공직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개월의 여정은 정상화와 함께 국정운영 전반을 일대 쇄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국가운영 전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첫째, 무너진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대통령 1호 지시사항인 비상경제 점검 TF를 설치하고 민생회생 추경을 집행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으로 소비와 내수가 다시금 활력을 찾으면서 올해 1분기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던 경제 성장률이 지난 3분기에는 2021년 4분기 이후 최대치인 1.3포인트까지 급반등했습니다.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주주 가치 환원 제고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으로 생산적 금융으로서의 머니 무브가 활발해졌고 그 결과 불가능해 보였던 코스피 4,000포인트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출 시장도 나날이 새로운 기록을 써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천억 달러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미래 첨단 경제 도약을 뒷받침할 새 발판 또한 마련했습니다. 내년도 연구 개발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했고 인공지능 대전환의 핵심 자원인 GPU 26만 장 확보로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넓혔습니다. 둘째, 흔들리던 외교 안보가 다시 반석 위에 올라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열린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유엔 총회, 아세안, 경주 에이펙과 G20 정상회의 등 다자 외교를 주도하며 정상 외교를 완벽히 정상화시키고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했고 매우 짧은 기간 준비했던 경주 에이펙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외교 현안이었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상호 존중과 이해의 근거에 슬기롭게 풀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한미 간 협력적 파트너십이 형성됐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수건이었던 사업도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아카 일로였던 대중관계의 안정적 복원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을 바탕으로 외교의 지평을 한층 확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동 등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도 깊이 발전시켰습니다. 셋째, 국민 주권 시대, 국민 중심 국정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답게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전방위적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재명 정부를 들어서 최초라는 이름이 붙은 게 많습니다.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 회의의 전 과정을 생중계로 공개했고 국민의 알 권리 존중과 보다 투명한 국정운영을 실현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대통령실 특활비, 업추비 등도 사상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국민추천제와 국민사서함,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대폭 강화한 것도 매우 큰 변화입니다. 반성과 책임에 기반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을 위해 모든 국가기관이 권한행사의 주권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는 민주적 제도개혁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어려움에도 이재명 정부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 덕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우리 사회 내부에 켜켜이 쌓인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기존의 낡은 타성과 관성을 깨고 기존과 전혀 다른 관점과 방식으로 사안을 접근하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많은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과제들입니다. 때로 더디게 보일 수도 있고 수많은 참모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음에도 많이 답답해 하실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열심히 정말 진심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힘찬 도약과 성장이 국민 모두의 성장과 행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임기를 시작할 때보다 임기를 마칠 때 국민의 더 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실 모두는 대한민국 호의 선장인 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남은 4년 6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성원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를 믿어주신다면 반드시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 그 세부 내용을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홍보소통수석이 직접 발표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국가의 안보, 외교, 군사 전반을 총괄 조정하고 계신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안보실장 위성락입니다. 지난 6개월간의 외교안보 성과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초불확실성의 시대, 우리가 처음 맞닥뜨린 외교안보 전선은 험난했습니다. 지정학적인 경쟁은 심화되었고 관세 전쟁 속에서 글로벌 경제 협업 체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한반도의 정세의 불확실성은 가중되었습니다. 불법 계엄으로 트럼프 신행정부를 비롯한 주요 국가의 외교가 실종되는 초유의 사태가 생겼습니다. 민주주의 선도국 대한민국의 위상은 추락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기조로 무너졌던 외교안보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을 열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방위에 대한 주도적인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측의 지지 속에서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회복을 추진하였습니다. 오랜 수건이던 농축과 제철이 권한 그리고 핵추짐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를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취임 12일 만에 G7 회의 참석으로 민주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에 복귀했음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일본을 거쳐 미국을 방문하는 파격적인 행보로 한일 한미 관계를 단번에 다졌습니다. 11년 만에 중국 주석 방한을 이뤄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36번의 정상회담,
5차례의 국제 다자무대 등 전방위 정상 외교로 글로벌 책임 강국의 면모를 세웠습니다. 역대 최초로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또한 역대 최초로 임기 첫해 아중동 순방을 통해서 샤인 대중동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방산, 원전, K컬처 시장을 확대하여 민생 체감형 실용 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부터 APEC, G20까지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그룹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은 극적으로 올라갔습니다. 튼튼한 경제 안보로 흔들림 없는 경제 주권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해서도 묵묵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의 단계적인 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 대화와 교류의 복원을 위한 기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K방산의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중심의 방산 컨트롤 타워를 출범시키고 방산 육성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외교 안보는 더욱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026년은 회복을 넘어 도약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로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남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AI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정예 강군을 건설하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호혜적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노스와 글로벌 사우스를 아우르는 정상 외교의 광폭 행보에도 나설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는 정부의 국정과제 전반을 기획, 조정, 점검하고 계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역시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책실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장의 엔진이 다시 켜졌습니다. 거시와 민생에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로 처음으로 경제 심리, 주식시장, 실물 경제, 그리고 분배 4가지 지표가 동시에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장의 내용에 있어서도 민간과 정부, 내수와 수출이 나란히 균형 있게 기여하는 소위 말하는 쌍끌이 성장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재정과 조세에 있어서는 재정 역할을 정상화했습니다. 그동안의 경직적이고 소극적인 재정 운용에서 탈피하여 거시경제가 잠재 성장률 밑에서 비틀거리고 있을 때는 재정이 역할을 해주고 경제가 정상화되면 재정이 다시 재정의 여력을 보충하는 그런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 틀을 마련했습니다. 취임 후에 역대 가장 빠른 추가 경정 예산 그리고 잠재 성장률 수준 회복 위한 26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감세 정책을 정상화했습니다. 국가 운영의 기본인 세입 기반을 확충했습니다. 법인세율 22년 수준으로 환원했고 증권거래 수율도 23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과 보험업의 교육세 인상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5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두 번째,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였습니다. 올해 4월 2일 미국이 해방의 날이라는 역설적인 이름으로 관세 틀을 일방적으로 바꾼 날, 한미 FTA라는 무관세 환경에서 미국과 그 관세 틀을 마련했던 대한민국에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새로운 환경이었습니다. 격변의 통상 환경에서 가장 늦게 시작해서 최강대국과 합의를 해야 되는 초고난도 과제였습니다. 다행스럽게 국민 여러분들이 뒤에서 뒷받침해 주시고 대통령의 국익 중심의 확고한 원칙에 따라서 상대방이 미국에서도 관세 협상을 가장 잘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관세 협상 타결을 기초로 미국과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된 데에는 국민 여러분의 믿음이 있고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1등 공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조선에서 반도체까지 대한민국이 보유한 역량을 기초로 미국 제조업 재건의 최적 파트너라는 그 위치를 10분 활용하여 아까 말씀드린 21세기형 한국과 미국의 기술 안보 경제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시장 다변화와 품목 다각화로 국제 질서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첨단 산업과 무역 강국으로 글로벌 경제 리더 대한민국, 중추국가 대한민국으로 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명 존중과 문화 선도입니다. 2년간 끌었던 전 국민들을 걱정하게 했던 의정 갈등을 정상화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전 사회적인 자살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총리실에 범정부 자살 예방 대책 추진본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올 9월 달에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산업안전 투자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취약한 중소 영세 사업장 위주로 집중적으로 성과가 나도록 관리해 가겠습니다. 문화 선도 측면에서는 방한 관광객 역대 최다 3천만 관광대국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저도 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순신 특별전을 가봤더니 정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600만 돌파, 세계 5위권 K뮤지엄 도약의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출범하여 K컬처 시대 콘텐츠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워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을 열어가겠습니다. 무너진 과학기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강국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PABS 제도를 30년 만에 폐지하여 대형 R&D PBS 제도를 폐지하고 대형 R&D 예차도 폐지하여 집중적으로 국가가 주목해야 될 분야의 R&D가 이루어질 수 있는 틀을 마련했습니다. AI는 국민 여러분께서 지난 몇 달 동안 체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블랙락 AI의 재생 인프라 우리 MOU 체결, 오픈 AI, 엔비디아, 소프트뱅크 최근에 있었던 ARM의 우리 스쿨 마련한까지 글로벌 AI 초강대 기업들이 대한민국으로 와서 AI 3강의 꿈에 기틀이 되는 그런 훌륭한 파트너십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글로벌 AI 기본사의 비전을 대한민국이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기후에너지 환경부를 출범하여 전기화 시대 에너지 산업화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 탄소 중립 에너지 대전환의 기반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실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보듬고 우리나라의 지역을 살리고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기술을 선도하는 그런 모든 그런 과제들을 하나의 정책으로 묶어서 26년부터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정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는 정부의 공식 메시지와 국정 홍보 소통을 총괄하고 계신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께서 맡아주시겠는데요. 이규현 수석께서는 오늘 이 간담회를 위해서 특별한 내용을 준비하셨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사전 실시한 이재명 정부 6개월 가장 잘한 일 투표 결과를 바로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수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입니다. 대통령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정책의 50%는 홍보소통에 달려있다. 이렇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저희 국정의 밑바탕에 바로 이런 국정 철학이 깔려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짤막하게 발표를 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짤막하게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국무회의가 생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14회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모두 발언 정도만 공개했었는데 저희 정부에서 현안 토론 또 심지어는 일부 안건 심의 내용까지도 국민들께 생중계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대전, 부산, 강원, 대구, 경기 북부, 충남 등 7개 권역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이 부분 역시 내년에도 또 좀 더 확대적으로 지속적으로 타운홀 미팅이 진행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역대 최단 기간의 첫 취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30일 만에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또 100일 동안의 100일 기자회견도 있었고 또 아주 역대에서 드물게 외신 기자회견도 얼마 전에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세외 기자회견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역대 정부보다도 훨씬 더 빨리 열릴 거라고 기대됩니다. 또 하루 평균 2번 정도의 언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전 정부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거의 2배에 가까운 정도의 브리핑이 많았습니다. 두 대변인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또 새해에도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브리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언론인과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도 계속 있었습니다. 직원 식당에 대통령께서 바로 나타나셨고요. 또 비서실장도께서도 자주 나타나셔서 기자들과 소통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런 기조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해외 순방 프레스룸 임차료가 인하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자회견에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대통령께서 챙겨서 저희가 그걸 국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출입기자 복권도 일부 됐습니다. 전 정부에서 부당하게 등록됐던 분들 이런 출입을 복원시켰습니다. 또 쌍방향 브리핑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브리핑 투명성에 제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 대통령실 출입기자분들의 협조와 또 노고가 없었다면은 정착되기가 어려운 제도였습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브리핑 수화 통역이 실시가 됐고요. 또 외신 홍보에서도 지금까지 17개 언론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기간에 역대 최다의 언론 외신과의 접촉이었습니다. 우리 안규영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저희만 또 생각하는 것보다는 또 여러분들의 기자분들의 생각을 읽어내는 것이 저희의 또 업무라고 생각해서 기자들이 뽑은 이재명 정부 6개월
한번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저희가 한 22개 어젠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티커를 좀 붙이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3개월 동안의 성과를 3개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외교 안보, 민생 경제, 소통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1위서부터 10위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했던 것은 1등서부터 4등까지가 전부 외교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뽑은 가장 잘한 일 1위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교 정상화, 핵잠 도입 합의, 그리고 에이펙 성공, 이 사이까지가 전부 외교 안보 부분이었고 외교 안보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또 경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1등서부터 4등까지가 이렇게 나왔고요. 5등이 코스피 문제, 코스피가 4,200선을 돌파한 부분, 또 AI 3강 추진, 그다음에 일하는 정부, 국민 소통을 강화한 거, 또 건강 안전 국가 책임을 강화한 거, 또 내수 경기가 활성화된 거, 이렇게가 10위 안에 잘한 일로 뽑혔습니다. 협조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들은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만큼 노력해 왔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추진해 왔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더 낮은 자세로 현장을 살피고 또 민생과 경제, 외교 안보, 미래 전략 과제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자 여러분과 대통령실 참모진이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목을 하겠고요. 지목되신 분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 관련된 질문은 해당 분야의 수석님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손 드셨는데요. 강청환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SBS의 강청환 기자라고 합니다. 강훈식 비서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계엄이랑 탄핵 이후에 출범한 정부라서 성과도 많았고 방금 이제 민생, 경제, 외교, 안보, 소통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자단의 평가와는 별개로 대통령실 자체로 조금 우리 정부가 이런 건 잘했다. 좀 한두 가지 뽑아주신다면, 그러니까 이런 건 특히 잘했다라고 좀 제목을 뽑아주실 만한 게 있으시면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 기자분들이 지적하셨던 것 중에 잘한 것보다 못한 거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보훈 강화하고 또 빈틈없는 산업안전체계 스티커 하나씩밖에 없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부분을 더 잘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먼저 든다는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 기자분들이 좀 이건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별도로 향후에 또 한번 받아서 말씀을 듣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뭐 잘했다 이런 것보다도 경제를 원상복귀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 통상을 밀리지 않는 것에 대한 저희들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 평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더 잘해줬던 건 핵잠수함이나 핵연료 제철이나 이런 것들은 기대 이상의 수익이었다면 경제를 원상복귀시키고 또 통상에서 밀리지 않았던 것은 저희 스스로가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통상의 수준을 만드는데, 대한민국의 외교의 수준을 만드는데 기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강청환 기자님 옆에 김유성 기자님 손 드셨는데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2대12 김유성이고요. 일단은 경제 분야가 상당히 좀 박한 평가를 좀 받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포괄적으로 한번 듣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최근에
그 농림부 차관 문제가 있는데 사실 좀 명확하게 좀 대통령실 입장이 좀 잘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경제성장수석 하준경입니다. 이제 답변드리기 앞서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신 분들 많았는데 제가 다 못 드린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경제 분야 평가가 별로 뭐 안 좋았다 이런 뜻으로 질문하신 것이죠. 좀 박하게 나왔다. 예, 뭐 경제 분야 평가가 박하게 나왔다기보다 뭐 다른 것들이 너무 잘 나와서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 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모든 이제 경제 지표들을 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국민들께서 체감하시기에 지금 뭐 물가라든지 뭐 또 어떤 실질적인 어떤 삶의 개선이나 이런 면에서 아직 좀 불충분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정부가 좀 공백기였을 때 생겼던 그런 일들에 좀 기인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 공백기 때 많이 올랐던 면들이 있는데 이게 한번 오른 게 좀 금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림부 차관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여러분 인사에서 물러난 분들에 대한 사유를 설명드리는 게 참 저희 처지가 딱합니다. 그것에 대한 본인의 명예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 뭐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대통령실은 그분이 물러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명확했고, 그 기준에 대해서는 이견은 별로 없었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지원 기자님. 박지원 기자님이 두 분이셔가지고 먼저 코리아 타임즈 기자님께 질문 기회 드리고 다음에 세계일보 박지원 기자님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코리아타임즈의 박지원 기자입니다. 6개월 랩업 해주신 거 잘 들었고, 저희가 이제 26년을 마주하고 있다 보니까 내년에 가장 큰 국정 과제는 무엇으로 참모분들은 설정하고 계시며 또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고, 또 하나 추가로 알고 싶은 점은요, 그 지방선거 때문에 참모 많은 분들이 자리가 바뀔 수도 있고 대규모 인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자꾸 하마평이 도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네, 새로운 뭐 참모분들은 언제 뭐 기용이 되시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마이크 제가 별로 안 잡아요. 좋은 오늘 기자간담회입니다. 수석님들 많이 계시니까. 근데 관심사가 그러시니까요. 내년도 과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께 보고하는 자리가 있을 거라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하는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거고요. 참모들이 준비하고 있는 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먼저 뭐라고 할까? 그 영화 할 때 먼저 미리 스포일러. 스포일 될 수는 없어서요. 저희가 스포일 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올해 회복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중심에 뒀다면 내년은 도약하고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에 저희가 일상으로 복귀가 되고 있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도약하고 도전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대통령실 참모 내부의 분위기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 출마하시는 분들에 관련된 이야기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시겠지만 그분들의 희망사항하고 별도로 제가 결제해야 그분들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은 모두 열심히 대통령실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세계일보 박지원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계일보의 박지원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정치 현안과 또 당정 관계에 대한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대통령께서 최근 12.3 비상계엄 1주년하고 관련해서 내란 청산의 중요성이라든가 책임 추궁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대통령실에서는 좀 내란 청산 또는 관계자 책임 등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던 내란 전담 재판부의 그 위헌성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과 대통령실이 조율한 부분이 뭐 국회에서 어긋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라 이에 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적에는 대개 원칙론, 원론에 관한 입장을 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저게 어떤 사안을 지칭하는 것인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던 것도 사실은 되게 원칙론적인 말씀입니다. 당과 대통령실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내용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의 견해 차이들을 극복하고 조율해서 통일된 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 관련된 논의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선에서 대통령실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김형규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김형규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집중적으로 역량을 투입했던 분야 중에선 산재와 부동산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산재는 왜 안 줄어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셨고 또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라고 토로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이 두 분야에 대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현재 시행 중인 대책이 효과를 못 봤다는 의미로도 읽히는데 다른 대책을 좀 고민 중인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사회수석 문지정입니다. 산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재해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거,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여러 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줄어들지 않는 거에 대해서 보필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명구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9월에 종합산업안전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또 이에 따라서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정한 트렌드를 보면 대형 사업장에서는 확실히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줄어들고 있고요.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 특히 이제 50인 미만이라든지 5억 미만의 그 건설 사업장에서는 이게 아직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정부에서는 안전 일터 프로젝트를 더욱 철저하게 그 관리해서 특히 고위험 사업장 26,000개를 대상으로 밀착해서 산업 안전에 잘 하여간 전면적으로 도입을 해서 밀착 그 산업 안전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동산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동산이 되게 어려운 분야이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왔을 때 느꼈던 느낌이 어떤 거냐면 그동안 착공이나 이런 건 되게 줄어들었고 그래서 공급은 줄어 있었고 그리고 수요는 또 굉장히 늘어나도록 이렇게 정책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도 되게 많이 완화돼 있었고, 뭐 정책 금융도 부동산 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었고, 그리고 또 인구의 서울 집중 이런 면에서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고, 대책이 없다라는 건 참 어렵다 이런 이제 느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는 결국 근본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돼야
이 부동산, 특히 이제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만큼 근본적인 측면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15 대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쏠림 현상이 강했기 때문에 좀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 이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주택 공급도 많이 확대를 하고요. 그래서 공급을 위해서 지금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해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것들 다 풀어나가는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도 너무 쏠리지 않도록 계속 살펴보고 있고, 그래서 필요한 뭐 대책이 있으면 계속 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 우대 정책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서 이제 수도권 집중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해서 한두 가지만 보강해서 말씀드리면요. 어제 기준으로 작년 대비 19분이 더 산재 사망이 많은 상태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3실장과 종합상황실에서 이걸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 하나이라는 보고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뭐 아까 우리 수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인 이상은 많이 줄었는데 50인 이하에서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 총 12개 정도의 법들이 진행되고 있고 7개는 법안이 통과되는 게 이제 가시적 성과로 통과될 것이 머지않아서 될 거라고 봅니다. 기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국민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행정당국의 행정력의 기반이 법적 근거인데 그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된다면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사망사고자들을 줄일 수 있다라고 대비하고 있다라고 추가 말씀드리고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은 정책적 준비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대통령께서 어제 타운홀 미팅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한재준 기자님, 네,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원의 한재준 기자입니다. 저는 이제 한미 안보 협상 후속 조치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일단 뭐 저희가 성과로 핵잠 도입과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이런 거는 얼추 대략적으로 뭐 미국 측과 큰 틀에서 합의는 됐는데 워킹 그룹을 이제 외교부에서는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언제쯤 시작이 되고 이 정말 실질적 성과를 언제쯤 나올 것으로 좀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위성락 실장님께서 그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도 이제 본격화하신다고 그랬는데 내년 초 이제 북한 당 대회도 예정돼 있는데 좀 어떤 남북 간 소통의 계기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쿠팡과 통신사들의 그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이게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같은 일들이 계속 발생할 것 같아서 대통령실 차원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실지 궁금합니다. 예, 안보실 1차장 김현종입니다. 첫 번째 질문 사항에 대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안보실이 주관이 돼서 분야별로 TF를 구성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3가지 TF를 구성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농축 우라늄 관련된 협의 TF, 두 번째는 핵추진 잠수함 관련 협의 TF, 세 번째는 국방예산 증액을 포함한 국방예산 분야에 대한 협의 TF 이렇게 3개의 TF를 구성해서 전체 컨트롤을 안보실에서 하면서 유관 부처들이 중심이 돼서 주도하고 지원하는 그런 TF를 구축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미국과 협의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미국과의 실무 협의는 이번 달부터 실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는 내년 전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보 3차장 오윤주입니다. 그 쿠팡 사태와 같은 많은 이제 사이버 그 보안 사고 터질 때마다 우리 사이수 형님
느끼는 감정만큼 저도 참 국민께 면구스럽고 그리고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 그 사이버 보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희가 볼 때는 일단 투자가 부족했습니다. 이제 주로는 기업에서도 투자가 부족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에 필요한 충분한 지원과 좀 그런 투자가 부족했다는 생각에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저희 지난 10월 말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대책의 많은 부분들이 법령을 좀 개정을 하고 그리고 내년부터 새롭게 예산을 태워서 이제 그 관련 정책을 이행하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그 법령이 바로 조기에 정비가 되고 그리고 내년부터 좀 더 본격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리라 기대하지만 현재 그 보호 대책에 조금 더 미흡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그 정보보호 대책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관계부처와 함께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히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중심으로 본다면은 지난 6개월간의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죠. 많은 긴장화나 신뢰 구축 조치를 했지만 별 이제 호응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한 일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한 어떤 배후적 여건 조성의 성과를 좀 냈습니다. 한미 관계를 결정적으로 안정화시켰고 한일 관계도 예상과는 달리 아주 전향적으로 만들어 놓았고 최악의 상태에 있던 한중 관계도 복원의 길로 집어넣었습니다. 이러한 성취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우리가 여건 만든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한반도 쪽에 좀 투사해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호응이 관건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주변 국가들하고의 만들어놓은 국제적인 어떤 커넥션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해보려고 하고 러시아와는 지금 큰 진전은 보이지 않지만 사실 소통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한반도 문제를 염두에 두고 주변 국가들하고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 계속하고 그걸 가지고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가운데 저기 손 드신 분께 단발머리 기자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미디어팬의 김소정입니다. 앞선 질문의 후속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안보실장님께서 안보실에서 답변하신 거 중에서 이제 한미 간에 바로 실무 협의가 바로 시작이 되는 건지 아니면 고위급 협의가 남은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서 답변해 주신 거 가시적 성과라면 뭘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1차장입니다. 실무 협의가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고위급 협의도 같이 병행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가시적 성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미 양국이 추진하는 일정이라든가 또는 논의해야 될 과제를 이렇게 확정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네, 최민식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최근 정의로운 통합을 강조를 많이 해오셨는데 사실 이번 기자단 투표에서는 그렇게 많이 스티커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님께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부터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말씀을 해오셨는데 사실 대통령실의 의지가 좀 지금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혹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정의로운 통합이 더 잘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질문 맞죠? 네, 그러니까 질문에 많이 지지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잘 된 것 같지는 않다. 더 정의로운 통합을 노력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잘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인 것 같고, 그런 말씀이라면 저희도 더 정의롭게 그리고 하지만 국민들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게을리하지 않고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꼭 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거듭 확인드립니다. 절차를 기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회에서 추천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국회가 빨리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그분을 특별감찰관으로 모시고 보다 투명한, 그러면서도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을 받고 지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좀 보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통합은 정치 지도자들과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통합 행보가 있고요. 또 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진행되는 또 사회 통합의 과제가 있고요. 시민사회 지도자들 또 사회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 단체들을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사회 통합의 과정 등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역대 대통령 중에 6개월 안에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자, 피해자 단체와 이 정도의 만남을 가졌던 그런 대통령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해서 대화를 해왔고요. 문제는 뭐냐면 정치적으로 양극단의 대결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 이 통합의 효과가 국민들 밑으로까지 내려가는데 한계가 좀 있었다 하는 점, 이것들이 좀 아쉬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조금 더, 물론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지장을 받을 것 같긴 한데 적어도 대통령이 나서서 정쟁의 중심에 서지 않게 노력하고 있고, 가능한 한 국민들의 갈등을 일으킬 만한 발언과 이 아젠다를 대통령실에서 계속 회피해 왔다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대통령의 이 노력이 비교적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서 국민을 갈라치겠다는 비판은 듣고 있지 않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경청통합수석입니다. 조금 더 보완드리면 저희가 4대 참사 이후로 아리셀 유가족 포함해서 유가족들 11개 단체를 만났는데요. 그중에는 95년도에서 삼풍백화점부터 해서 또 어쨌든 시랜드 사건부터 해서 대구 지하철 다 유가족들이 현재 있었고요. 그때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진상규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경청 행사를 하고 나서 느낀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응어리진 것들은 진상규명 없이는 화해와 용서로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진상규명을 통해서 화해 용서를 가고 그 이후에 통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정의로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의 일환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 더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또 있으실까요? 안소연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지털타임스 안소연입니다. 관세협상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것에는 거의 대부분이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내 기업이 미국 제조업 부흥에 동참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에 나서거나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국내 제조업이 좀 위축될 거다, 이런 우려가 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경제성장 수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투자를 앞으로 많이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하실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투자 협의회라든지 여러 장치를 통해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종류의 이제 투자들을 많이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국 투자라는 것이 국내 산업 공동화보다는 어떤 또 후방 연관 산업들을 또 키우고 다른 중소기업들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과 우리가 다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송종우 기자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경제 송종우 기자입니다.
코스피 4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6개월의 성과 중에 하나일 텐데요. 사실 투명화되고 주주환원 측에 힘입어서 그러니까 정책발 코스피 4천을 넘긴 것인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3차 상법 개정안이 아직도 이슈로 남아 있고요.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산업 구조조정 등 펀더멘탈이 더 중요할 텐데 앞으로 코스피를 4천을 유지하거나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간 것이 코스피가 올라간 것이 이제 시장의 어떤 정상화라는 걸로 하나 또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해소되고 우리 정부의 성장 정책이 시장에서도 평가된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계속 유지되고 더 올라가려면 결국 이제 펀더멘탈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구조 개혁부터 시작을 해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 AI 대전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린 대전환, 그린 전환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그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 이런 쪽에서 창업이 활성화되고 또 젊은 층에서도 경제활동 더 많이 할 수 있게 이렇게 어떤 굉장히 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잠재력이 높아지면 코스피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홍지은 기자님 마이크 전해드릴게요. 네, 채널A 홍지은입니다. 저 강훈식 실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면 그동안 6개월간 사실상 내각이나 진용이 다 구축이 됐는데 이제 비서실장이자 인사위원장으로서 각종 인사를 하시면서 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인사 과정에 뭐 일부 요직의 뭐 연수원 동기나 아니면 뭐 법대 동기 이런 변호사들 이런 등용한 것과 관련해서 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성락 실장님께 그 내년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본격화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미국의 그 한미 연합훈련 그 축소 필요성도 건의를 하실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 보고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대외적인 여건에서는 여러 가지 성취가 많은데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성취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남북관계 쪽도 좀 살펴보겠다. 한반도의 평화 비핵화도 추진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우리가 카드를 생각해야 하는데 뭐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연합훈련을 카드로 지금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의 어려운 점 물어보셨는데요. 제일 어려운 건 실력 있는 분들을 찾는 거고요. 실력 있고 좋은 분들을. 근데 좋은 분들이 또 안 오시려고 하는 게 또 애로사항입니다. 청문회에 대한 부담도 사실은 장관급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민간 기업에 있다고 오신 장관들 경우에는 아주 높은 연봉이나 본인의 주식을 다 포기하고 오셔야 되는데 더군다나 현재 청문회 제도에서 가족까지 다 탈탈 털리고 나면 내가 이거 거기 가서 뭘 하겠냐고 그걸 하겠냐고 그래서 되게 대한민국의 좋은 인재들을 모셔서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에 다 함께 힘을 합치자고 호소를 드려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포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뭐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야 또 국회에서 인사청문 제도를 실제로 정책 검증 중심으로 좀 전환하고 소위 신상털기, 망신주기 식의 인사청문 제도가 되지 않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기자분들도 국민분들도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중심이 되기보다는 정책적 능력, 또 실천적인 검증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심되는 청문회가 되도록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과거에 뭐 법대 동기네, 뭐 연수원 동기네, 뭐 이런 거 저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지적을 받습니다만 저희의 인사 기준은 굉장히 원칙적으로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인사가 발탁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배제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뒷줄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명이 정면에 있어서 잘 안 보였거든요. 저기 흰색 옷 입으신 분부터 해서 옆으로 쭉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화방송 김혜영입니다. 아무래도 김용범 정책실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발표해 주신 자료 중에 생명 존중 기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자살 얘기 중심으로 해주셨는데, 사실 123대 국정과제 중에 낙태약 합법화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계나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태아도 생명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 낙태약 합법화 부분에 대한 입장까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사회수석님한테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한 생명 존중 쪽이 이제 자살 방지, 산재 예방 이런 이렇게 갈래로 돼 있죠. 그래서 자살 쪽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총리실에 자살 방지 대책 그런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틀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각 복지부 중심으로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것은 또 구조적인 거죠. 노인 빈곤도 있고 청소년들 그다음에 또 추심이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구조적인 부분에 가장 큰 두어 가지를 부처 종합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까지는 갖춰놨다. 아시겠지만 구조적 요인들은 상당히 장기간이 걸리는데 그런 노력까지를 본격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낙태 그쪽 의학과 관련돼서는 우리 사회수석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사회수석입니다. 자살 관련해서 정책실장님 하신 답변에 약간 보완드리자면 현재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28명의 자살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OECD에서 이제 압도적 1위고요. 그래서 저희 정부가 지금 5년 동안에 다양한 자살 예방 정책을 통해서 10만 명당 20명 미만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고위험군, 특히 이제 자살 시도자나 유족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밀착해서 이제 자살 예방을 하겠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지자체에서 자살 예방과 정책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명 존중 관련해서 사실 낙태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상당히 이제 종교계와 또 여성계 또 시민사회 단체 여러 가지 좀 대립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능하면 이제 생명을 존중하고 또한 여성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손 드셨던 박준영 기자님부터 해서 이상우 기자님, 장윤선 기자님까지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한국 박준영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위성락 실장님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실질적인 진전은 크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주변 국가의 연대 강화를 모색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단기간 내에 남북 간 직접 대화가 쉽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언제쯤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AI 정책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기조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과의 비교를 해보면 한국 기업들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작은 편에 속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신데 어느 타이밍에 재개되겠느냐 사실 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한 거는 우선 미국하고 한국 사이에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는 거였습니다. 당초 세간의 전망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에서 조율된 입장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였는데 예상과 달리 정상회담을 통하여 잘 조율을 해내고 또 복잡한 현안, 관세, 안보 문제 등등을 다 타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는 함께 이 문제를 어드레스하고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롤도 정하고 공조하는 체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제가 여건 조성에서 성과를 냈다는 거고요. 또 한일 간에도 같은 공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하고도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데 대한 대화가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노력을 해보겠다는 거죠. 어느 타이밍인지는 알 수 없고 아마 짐작한 데는 남북 간의 타이밍보다는 미북 간의 타이밍이 좀 앞서지 않겠는가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있으면 그런 선순환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좋아해서 이뤄보겠다. 타이밍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추진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네. AI 미래객 수석입니다. AI 정책이 이전 정부에 비해서 가장 큰 기조 변화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이전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활용 확산 쪽에 좀 더 방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국가의 자체 경쟁력이라기보다는 AI 기술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인가 쪽에 관심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저에 있는 어떤 원천 기술 확보 능력 혹은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들이 정부 차원에서는 부족한 것들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큰 글로벌 변화를 보면은 그 이전보다 보호무역주의가 심해지고 기술 안보가 훨씬 더 심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모델 하나, 알고리즘 하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가장 아래에서는 에너지 인프라부터 시작을 해서 GPU와 같은 반도체, AI 반도체, 메모리 이런 능력들도 중요해지고 그렇게 이 AI 기술을 가지고 실제로 산업에 적용하는 능력 이런 전체적인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요소 중요한 기술들이 공급망의 리스크로 이어지기도 하죠. 이 때문에 새로 정부가 들어오면서 가장 역점을 뒀던 부분들이 GPU를 포함한 인프라의 충분한 확보에 역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처음 이게 외부 어떤 행사 혹은 활동을 하셨던 게 울산 데이터 센터에 방문을 했던 것도 이 때문이고요. AI 고속도로와 에너지 고속도로를 중요한 공약으로 말씀하셨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NVIDIA의 26만 장 확보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GPU라고 하는 이런 AI 반도체를 충분히 확보를 해야 우리 자체적인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되고요. 이건 말씀 주셨던 국내 기업들의 규모가 작은 부분과도 연계가 됩니다. GPU를 포함한 AI 반도체가 없이는 자체 원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매우 힘든데 이걸 온전히 기업의 투자에게만 맡기기에는 사이즈가 너무나 큽니다. 부담스러운 거죠. 이 부분을 국가와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업을 하는데 정부 쪽에서 GPU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라든가 혹은 예산이라든가 사업들을 만들어 줌으로써 기업들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인공지능에 투자를 해서 실제 기술 경쟁력 그리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들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부족한 규모의 차이 때문에 저희가 블랙락과 MOU를 맺었고 또 엔비디아와의 협업을 진행을 하고 좀 더 나아가서 UAE와 협업을 하는 이유가 부족한 어떤 자본 투자 부분의 어떤 한계를 극복을 하면서 우리가 가진 경쟁력 그리고 해외에 많은 어떤 투자를 통해 아시아의 AI 수도라고 하는 어떤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손 드셨던 이상호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 MBC가 아니라요. 고발뉴스 이상우 기자라고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국민들과 같은 마음으로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참모분들 이게 가능할까 하는 많은 과제들을 해결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국민적 입장에서 응원하면서 함께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불편한 말씀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께서 모두의 대통령을 자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민 갈등 아젠다를 회피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저희가 실 수가 없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공직사회에서는 헌법준수 TF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공직사회만큼이나 중요한 게 시민, 언론, 준공공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소위 말하면 헌법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이랄까요, 검증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오는 길에도 보니까 정광훈 목사께서 큰 집회를 하고 계시던데, 지난 1월 서부 법원 난동 이후에 바로 경찰이 뭐 그 다음 달에 소환할 것처럼 준비를 마쳤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지금 내란 선동 세력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 전체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시기도 하지만 또 민주 회복을 위해서 빛의 혁명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들의 대통령이시기도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속도가 느린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 국회에서 진행되는 부분 빼고 말이죠. 그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그 대통령 지시가 분명히 계셨는데, 언론 개혁이라고 해도 좋고 미디어 혁신이라고 해도 좋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더딘 느낌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 내란이 어떤 분야에서 어느 깊이로 서로 공모하였고 또 동조해서 진행되는지를 다 밝히는 것은 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특검이 열심히 수사해서 그 진실의 일단을 밝혀내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요.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더디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이재명 정부는 적어도 현행 법과 제도에 의해서 그거에 기반해서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대통령실이 수사기관이나 특검이나 여러 가지 이 사법기관에 깊이 관여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일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미진할 때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해서 다른 방식의 제도 개선을 하는 것도 저희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헌법을 준수하고 법과 제도적 절차에 따라서 청산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하는 그 기본 원칙은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이다. 조금 더디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야말로 가장 헌법 정신에 기초한 청산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언론 개혁이라는 화두가 나왔을 때 그 반대도 있죠. 언론의 그 자유라든가 자율성 침해 같은 것들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론만큼 또 예민한 부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각자 입장이 다를 거고 생각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 나가는 게 저희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엣지가 없으면 안 되겠죠. 엣지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위 조작 정보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부분들에 대한 법도 통과를 앞두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지금 여러 대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 또 거꾸로 보면은 팩트 체크 같이 어떤 그런 진흥하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억제하고 견제하고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팩트 체크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또 미디어의 어떤 생태계, 미디어들이 또 서로 미디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좀 깊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장윤선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네, 취재 편의점 장윤선 기자입니다. 정말 무덤과도 같았던 폐허 위에서 6개월 동안 국민 주권 정부를 운영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국민들은 21세기 들어서 두 번의 시민혁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촛불혁명이었고요. 두 번째는 빛의 혁명이었습니다. 두 차례의 시민혁명을 겪었지만 우리 국민들이 피부에 체감할 만한 혁명적 변화는
의도는 무엇이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외신 기자들조차도 잘 모르겠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임기 초반 출발할 때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3대 개혁 의제를 걸고 출발했습니다. 스스로 평가하실 때 6개월간 이 세 개혁에 대해서 어떤 평점을 주실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원달러 환율, 고환율 문제 때문에 그 원화 가치 하락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부에서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위성락 실장님께는 최근 원로들이 이 남북관계 성적 부진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나 NSC를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운영 체제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아까 일 차장님께서 밝히신 바에 따르면 이 3대 TF 가운데도 남북관계 TF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강훈식 실장님께서 차제에 인사검증하는 과정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책 검증을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도덕성 검증은 그러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질문 많아서 죄송합니다. 세종시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신지 그것도 좀 함께 여쭙겠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인터뷰 수준 아닙니까? 한 5개 되는 것 같은데. 취재 편의가 없는 것 같아서. 먼저 주신 말씀 중에 파트별로 나눠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고요. 먼저 고환율 정책에 대해서 경제성장수석님이 정책실장이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환율 문제는 뭐 관계장관 회의들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구조적 요인에 대한 그 이해들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경제 주체별로 해외 투자가 너무 이제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담들이 지금 약간 최근에는 좀 도드라져 보이는데 기업들 해외 이익을 국내로 좀 적정하게 환류하는 부분, 그다음에 해외 우리 개인들의 해외 투자 부분에서 너무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과도하게 혹시 숨겨져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걸 점검하는 문제, 그리고 국민연금의 그 대외 투자와 관련된 국내 해외 그런 비중 환율 아니고 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각 세 분야에 대해서 지금 과제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구조적으로 이 미국이나 해외 부분과 우리나라의 성장률 차이, 그 다음에 금리 격차 이런 것들이 있었죠. 해외로 많이 투자가 나가는데, 근데 보면 성장률은 국내 성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 차도 어느 정도 좀 좁혀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지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조정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환의 약세 이렇게 베팅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대책을 갖추고 있습니다. 3대 개혁 말씀 주셨습니다. 사법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법원개혁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대략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법원개혁이 이게 사실은 모든 개혁이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실 또는 행정부가 어디를 응징하는 식의 개혁이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게 저희들의 역할일 것이고 그것은 많은 부분 국회에서 진행되는 걸 부인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에 있었던
내란 재판부라든지 이런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들과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에 예의주시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응원한다 말씀드리고요. 언론개혁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검증에서 정책검증을 중시하자는 거지 도덕성 검증을 빼달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신상털기, 개인의 가족 공격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소화해야 될지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할 때 가족들이 와서 참관하고 방청합니다. 그것들은 환영받을 일이고 이 나라의 장관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해달라는 가족들도 응원할 테니 더 큰 역할을 해달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장관이 된다고 하면 가족부터 말립니다. 절대 하지 마라. 왜 돈 잘 벌고 있는데 너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런 거 왜 하냐. 나라를 위해서 왜 네가 내 가족이 희생돼야 되냐 이렇게 따진다고 합니다. 그런 걸 막자는 취지입니다. 도덕성 검증은 빼자는 취지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비공개로 한다든지 아니면 비공개에서 사실은 저희가 인사검증을 하는데 그럼 여러 가지 방법들에 비공개로 다 진행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걸릴 것들은 다 걸러집니다. 이제 그렇게 걸르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이것 또한 제도의 문제라서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해 주시되 국가의 좋은 자원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그의 역량이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 이야기 주셨는데요. 아직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하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섣부른 이야기라고 봅니다만 대통령께서 퇴임은 세종시에서 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발언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한결같으시고 특히나 서울에서 먼 데부터 많은 에너지와 동력들을 자원들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공개 비공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남이든 경남이든 서울에서 먼 곳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서 또 행정수도 이전을 포함해서 국토균형 발전 또 자치분권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시간이 된다면 이후에 보고 드릴 수 있을 때 충분히 성숙되었을 때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남북관계 관련해서도 질문 주셨는데요. 네, 저 국가안보실 2차장 이몽순입니다. 질문 중에 왜 남북관계 TF가 국가안보실에는 없느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저 1차장이 설명한 TF는 한미 정상 합의 후속 조치로 조인트 팩트시트를 이행하기 위해서 1차장실 산하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T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저희 2차장실에서는 일반 외교사안 그리고 재해동포 정책, 남북관계 관련해서 다양한 협의체와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남북관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남북관계에 지난 6개월 동안 진전이 없는 것은 사실 냉정히 얘기하면 이제 북측이 전혀 응할 태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보인 건 사실이죠.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대전제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남북 관계는 다 아시지만 남북 차원의 맥락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국제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남북 관계는 남북 차원, 국제 차원을 같이 갖고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남북 차원에서 북한이 전혀 응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미북을 중시하고 하는 맥락에서 국제적인 맥락 없이 남북 간만으로 움직이기는 또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국제적인 맥락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왔고 그런 차원에서 한미 간에 한일 간에 한중 간에 진전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걸 가지고 추가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바 있습니다. NSC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고 있는 운영체제 예컨대 차장급이 참석하는 이런 제도는 원래 이번에 생긴 것도 아니고 또 누가 말한 것처럼 김아무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김대중 정부 이래 운영되어 왔던 제도와 관행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차장이라는 직함으로
NSC에 참여가 이루어진 것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입니다. 그런 경위를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예, 아까 장윤성 의장께서 그 언론 개혁 얘기하셨는데 언론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하자면 언론 개혁과 언론의 진흥이겠죠. 그래서 방미통일법이나 방미심의가 통과된다고 해서 법이 통과가 돼서 그게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후속 정치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정보통신법망 또 법이 개정이 되면 그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조치들이 지금 후속 조치들이 남아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정부 광고와 관련된 거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지에 대한 부분들, 또 편중을 좀 없애야 되는 거, 광고 효과가 없는 데에다가 몰려나가는 어떤 이런 문제들 같은 것들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도 좀 고민하고 있다. 내년에는 좀 더 과시적인 결과가 좀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또 광고와 협찬 규제에서 미디어 콘텐츠 진흥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좀 후속 조치를 만들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돼서 마지막 한 분 질문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매일경제 오수연입니다. 저도 현안 관련 간단하게 두 가지 드리겠는데요. 미국이 발표한 국가 안보 전략에서 이전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고 북한 자체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내년에 북미 대화를 위해서 기존 입장을 바꿔서 북한을 암묵적으로 핵 국가로 용인한 게 아니라 해석까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안보실의 판단과 해석, 내년 북미 대화에 대한 전망을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는 지난주 가장 이슈였던 일인데 김남국 전 비서관 문자건으로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에 대한 좀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이참에 좀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을 좀 투명하게 공개하실 방향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사무실 1차장입니다. 이번에 발간된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지침서는 지난 2022년에 이어서 발간이 되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에 비교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국가 차원에서 국가안보 전략의 변화이고 말씀하신 한반도 관련된 사안 포함해서 미국의 전체적인 전략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말씀 주신 지난주 있었던 일씀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인사 절차,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이 다 일일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해당 직원에게 엄중 경고했고 본인의 불차림을 양지하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적절한 청탁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고 이에 해당 직원의 사의도 수리 완료했습니다. 공직기강을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김남국 전 비서관, 김현지 실장의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으며 실시 결과 김 전 비서관의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공직기강이 더욱 엄중하게 다룰 것이고 직원들 관리에도 저 또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론인 여러분께서 주신 질문과 의견은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감사 인사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비서실장님 마무리 발언 듣기 전에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이야기는 꼭 해야겠다 하는 수석님들 혹시 계실까요? 네. 안 계시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간담회 마지막 순서로 비서실장님의 마무리 발언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이 질문 받았는데요. 대통령실 써준 거는 다른데 제가 다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아침 8시에 상황점검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비서관들과 여기 있는 실장들이 여러분들이 주시는 질문과 토론들을 합니다. 보다 더 신랄하고 보다 더 엄중하게 토론합니다. 오늘 보신 게 그중에 약간 맛보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면서 늘 국민 여러분께 언제나 생중계할 수 있겠다라는
하겠다라는 각오로 지난 187일 동안 주 6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상황점검회의를 이와 같이 실시합니다. 8시 50분이 되면 요 앞에 계신 수석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소인수 회의를 개최합니다. 전체 상황점검 비서관들과 함께 점검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더 중요한 것, 그리고 대통령께 건의해야 될 것, 또 판단을 여쭈어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추리게 됩니다. 9시 15분에 대통령은 티타임에서 저희들의 보고를 받고 대한민국이 하루 동안 해야 될 일과 또 미래를 위해서 챙겨야 될 일을 점검합니다.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고 또 원칙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정부가 정말 숨기고 숨겨서 해왔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저희는 달라야 된다라는 저희 스스로의 다짐을 매일 아침 하고 있다라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어렵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이 저희의 이런 노력만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지 확언할 수 없는 것이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믿고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다면 그만큼 또 그 이상으로 보답하겠다는 것이 저희 대통령실의 입장이고 또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끊임없이 더 투명하고 또 원칙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청와대 복귀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대통령실 실장님 그거 관련해서는 생중계가 끝난 다음에 그럴까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님 일정과 관련한 경호 엠바고 사안이기 때문에 엠바고는 뒤에 있는데 앞에는 그런가요? 엠바고가 아닌데. 그러세요? 예, 죄송합니다. 공개할 수 있는 만큼만 공개해드리고 뒷부분은 엠바고는 생중계 끊고 할게요. 그럼 됐겠죠? 끝으로 청와대 복귀 계획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 청와대로 이전하겠습니다. 지난달까지 청와대 환경정비와 정보통신공사를 마무리했고 식당 같은 지원시설은 지난 3일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 시설이 이단 중순에 순차적으로 이사가 완료되면 크리스마스쯤이면 이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기자분들과 브리핑룸도 20일에서 23일 사이에 청와대 춘추관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일 텐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 출입 기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춘추관에 처음 근무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불편한 점들도 덜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위해서 온라인 생중계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편의시설도 더 확충할 비서실장의 의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요. 개선할 점이나 건의사항도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도 바랍니다. 대통령님 이사 일정은 경호 보안상 방송 끝난 다음에 제가 별도로 잠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 출입기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